정은빈 교수님 특별히 또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또 도움을 주시기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 가족들에 관해서도 특별히 또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그 서울대학교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신 적도 계십니다. 지금 조동희 교수님께서는 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그 정치외교학부에 지금 계시고요. 원래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와 계십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국제기구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국제안보와 냉전, 한반도와 국제정치 이런 주제들이 주요 연구 주제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 활동 또 발표들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에 통일평화연구원이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에 지금 부원장으로 섬겨주셨고요. 지금 원장님은 우리가 국내에도 뵀던 김병현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원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요. 좋은 또 강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신 그 자료 PPT 올려주시고 강연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강연 1시간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질의 토론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이걸 사용하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동준입니다. 이 무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나와서 할 때마다 참 당혹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악함이 보이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강대상에 의해서 사람의 악함을 얘기한다는 것이 큰 부담인데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오늘 특히 꼬마까지 와가지고요. 제 마음의 부담이 저도 좀 큽니다. 근데 어쩌면 저 꼬마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하고 저는 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인생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핵무기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유학 중에는 이미 벌써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던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항상 정부로부터 이렇게 배척받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북한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기성사실화되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 저희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는데, 좀 난감한 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질문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모든 무기 체계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가? 이게 지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눈에서 자꾸 쪼개다 보면 나중에 원자가 나온다 라는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그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벌써 원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중성자, 양성자, 전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는 또 우리가 작은 물질도 자꾸 더 쪼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뭐가 있고 그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중성자, 그 다음에 이걸로 구성된 원자, 핵, 원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라늄 235라고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원자 폭탄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 우라늄 235는 92개의 양성자와 그 다음에 여기 235-92, 이게 바로 중성자의 숫자입니다. 대부분요, 이 원자하고 이 원소들은 그 안에 중성자, 양성자의 숫자가 같아요. 근데 어떤 원소들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숫자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결국 가서는 우주에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라고 하는 물질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이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작위적으로 붕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붕괴가 될 때 어떤 붕괴가 되냐면 외부에서 중성자 하나가 이 원자에 심하게 부딪히게 해서 이 안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뚫고 들어가면 얘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격동 상태라 그러거든요. 이게 막 이 사람이 마음 상태가 들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정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정 상태가 아니게 되면 요 안에 우라늄 236이라고 하는 요 지금 이 원자에게 만들어지는데 요놈이 서로 밀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원소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바륨이라고 하는 원소와 크립톤이라고 하는 원소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 쪼개질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와 같이 중성자 3개가 방출이 되고요. 요 쪼개질 때 요렇게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에 그 열과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커다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작은 이 우라늄 235라고 하는 원소가 중성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게 지금 들뜬 상태가 되고 그게 쪼개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나왔던 요 중성자, 요 3개의 중성자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우라늄 235를 또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3개가 자극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3개니까 다시 3개가 이번엔 또 3개를 만드니까 9개 옆에 거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원소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가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3개의 원소를 지금 격동시키는 거고 그 3개의 원소가 또 쪼개지면 그 옆에 있는 9개의 원소를 격동시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넓은 운동장에 가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성냥 하나 톡 떨어뜨리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불이 한번 켜졌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성냥을 한 곳에 다 모은 상태에서 갑자기 펴면 이게 큰 불꽃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런 거 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늄 235라는 것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원자폭탄의 이 원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소폭탄의 원천인데요. 이 수소폭탄은 수소인데 우리가 아는 수소는 여러분 혹시 이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원소가 수소입니다. 근데 이 수소 중에 중성자가 들어간 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중수소라 그러고 중성자가 2개가 붙은 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삼중수소라 그래요. 이 원소들도요. 웬만해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융합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원소들이 온도가 한 4000도 이상이 되면 요 결합시키는 에너지들이 흐물흐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삶으면 우리가 고기를 삶으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지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소들도요. 이 수소 원자들도 높은 온도 상태로 가게 되면 요 결합시키는 에너지들이 흐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요 두 녀석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융합이 돼서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중성자 하나가 방출이 됩니다. 이 중성자가 방출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 중성자는 쪼개져 가지고서 이 중성자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지만 물질은 에너지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중성자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녀석을 이 지금 삼중수소와 이중수소를 결합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격동 상태 높은 온도상에 두게 되면 얘네가 갑자기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융합돼서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만들면서 여기 중성자 하나가 쪼개집니다. 그 쪼개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수소폭탄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을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 이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네요. 자연 상태에서도요. 여러분께서 만약 우라늄 235를 100% 우라늄 35 농축 우라늄을 56kg을 여기다 탁 갖다 놓잖아요. 바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왜 폭발이 일어나냐면 이게 결국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요. 하나가 옆에 거 3개, 또 3개가 또 3개 이런 식으로 순식적으로 이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질량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질량이 충분히 있으면 이게 56kg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6kg을 자연 상태에 갖다 놓고 그냥 우라늄 230을 딱 갖다 놓는다. 그럼 원자 폭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루토늄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물질인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11kg을 우리가 농축시켜서 갖다 놓으면 자연 상태로 그냥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근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 56kg이 아니라 55.5kg를 갖다 놓잖아요. 폭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임계점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성냥 하나를 톡 던져서 던지는 것처럼 하나가 깨지고 하나가 깨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게 딱 이 지점을 넘었으면 이게 아주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56kg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56kg을 둘로 쪼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놔가지고요. 여기 지금 핵물질 2개를 쪼개놓은 게요.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폭발을 일으키면 얘가 지금 갑자기 옆에 가가지고서 붙겠죠. 그러면 56kg에 해당되는 만큼의 질량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되게 단순하게요. 핵물질 2개를 분리시켜 놓고 그러고 난 후에 여기다 한쪽에다 폭발을 딱 일으켜가지고서 이 녀석이 해서 딱 부딪혀가지고서 큰 폭발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되게 조악한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거의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요. 결국 가서 핵폭발을 일으키는 거는 결국 56kg 정도의 핵물질을 갖다 모아놓던지 아니면 핵물질을 옆에서 우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그러뜨리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면 연쇄 반응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kg까지 안 갖다 놓더라도요. 핵물질을 여기다 가운데 놓고요. 그 주변에 우리가 고폭발 실험이라 해서 아주 강력한 파괴력이 생기는 TNT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TNT를 폭발을 시키면 이게 옆에서 폭발을 에너지해 가지고서 우그러뜨리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56kg을 이렇게 56kg의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있는 물질들을 모아놓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핵무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되셨죠? 예,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폭탄은요,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수소폭탄은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우라늄 235라고 보이시죠? 아까 똑같습니다. 우라늄 235를 물질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연 상태는 폭탄이 안 일어나는데 그 주위에 우리가 고폭탄 이 폭약을 설치해서 빵 터뜨려서 우그러뜨리게 되면 얘가 지금 갑자기 임계 질량의 비슷한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 운동장 전체 주변에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렸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이게 순식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1차 폭발이 여기 맨 첫 번에 우라늄 235 주변에 있는 이 TNT를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TNT를 폭발을 시켜서 우라늄 235를 일종의 으그러뜨리면 응축을 시켜 놓으면 요놈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열과 에너지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 중성자가 어디를 가냐면요. 여기 보면 중수소 리튬용이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수소를 모아놓은 그 관을 덮치는 거예요. 이렇게 덮치면 여기가 순식간에 4000도 이상의 고열, 플라즈마 상태가 발생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게 엄청난 폭발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폭발이 누구를 더 폭발을 시키냐면 여기 보시면 우라늄 238용기와 리튬 용기라는 게 있거든요. 얘네는 정말로 높은 에너지가 있으면 폭발이 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있으면 얘도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얘는 우라늄 238이나 리튬은 폭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 우라늄 238과 리튬 용기도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TNT 폭발, 우라늄 239의 원자폭탄 폭발, 그 다음에 수소폭탄 폭발, 수소폭탄 폭발 후에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우라늄 238, 리튬,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으로 원자폭탄은 요 에너지가 이 원자폭탄만 만들려면 아까 봤듯이 우라늄 농축 우라늄 56kg이 필요하거든요. 우라늄 235는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라늄 235는 자연 상태에서 아주 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뽑아가지고 농축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235 그 질량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우라늄 235를 약하게 폭발을 시켜서 대신 요 수소폭탄을 만드는 요 재료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이 뭐냐면 우라늄 238과 리튬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핵물질만 가지게 되면 수소폭탄을 만들게 된다면 작은 핵물질을 가지고도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원자폭탄과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게 원자폭탄, 핵폭탄 있잖아요. 수소폭탄 이게 우리의 삶과 무관할 것 같은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수소폭탄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태양 자체가 수소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1초에 한 300만 발의 수소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그 자체가 그 처음에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탄생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원소들이 바로 수소들이거든요. 이게 태양이 인력이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옆에 있는 원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큰 덩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소들이 농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태양에서는 저렇게 계속해가지고 1초에 몇백만 발의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그 터진 수소폭탄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결국 오는 겁니다. 햇빛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수소폭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이 임계점을 딱 지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전기 만드는 것처럼 원자력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그거를 아직 이게 관리를 못하는 수준이에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우리가 이 수소폭탄의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게 된다면 어쩌면 인류는 탄소로부터 해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 지금 그걸 위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도 연구하고 있고요. 다른 분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을 만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폭탄을 여러 개를 계속 터트림을 통해 가지고서 고도의 높은 온도 상태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상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인공태양 만드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밖에서 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구학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내려가 보면 내핵, 내핵, 멘틸, 그 다음에 지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중성자, 양성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우주에서 이런 물질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지구,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원소들은 자연적으로 가운데로 자꾸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안 내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주 고밀도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핵은 금속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구 안쪽을 들어가면 내핵은 분명히 철로 구성되어 있는 큰 고체 덩어리, 외핵은 여러 금속들이 녹아있는 액체 덩어리, 액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 멘틀이 있고 지표가 있는 거죠. 요 외핵에서 우라늄 235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안에서도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탐지해 보면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중성미자가 나와요.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저 지금 지구의 외핵에서는 원자폭탄이 간혹가다 터지고 있다. 왜 터질 수밖에 없냐면 무거운 235 이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임계 질량에 가까이 오게 되면 터지고 그 다음에 멈췄다 터지고 멈췄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폭탄이 아주 멀리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요. 이 원자가 붕괴되고 이런 지식을 1938년도로 겨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8년서부터 알게 된 이 지식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분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지금 어쩌면 계속해서 인류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수소 융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저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됐죠. 조금 더 나가자. 요즘 그 언론에서 전술핵무기, 전략핵무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저희 지금 이렇게 녹화까지 되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전술핵무기, 전략핵무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핵무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 폭발이라는 물질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를 투하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폭기에,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포에다가 핵무기를 쏴가지고서 멀리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로켓 위에 탑재시켜서 아주 멀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배낭에 메고 가가지고 폭발시킬 수 있어요. 실제 그런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폭형 무기라 그래가지고서 되게 작은 수준의 핵물질을 실은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낭을 싣고 여러분 지고 가가지고서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근접전이 발생하는데 적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그 지점에다가 적이 다가오는 지점에다가 이런 거를 그냥 갖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서 타이머를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추면 이 타이머가 아까 있었던 것처럼 주변에서 TNT 폭발을 통해서 핵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이런 거 다 폐기했어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 배낭도 있었고요. 대포에서 무기를 발사시키는 핵무기를 발사시키는 무기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포라니까요. 그냥 군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150mm, 155mm 대포 있잖아요. 야포. 그거에 맞는 그 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5mm 대포에 쓸 수 있는 핵탄두가 있었는데 W48이라는 탄두가 그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탄두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야포 체계 내에서 그냥 넣고 발사시키면 그냥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하형은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투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폭기에 싣고 가야 되는데 전폭기 밑에서 날아오는 대공포에서 맞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일 무식하게 만든 게 바로 이 투하형 핵무기입니다. 지금 이 투하형 핵무기가 있는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W61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이 투하형 원자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켓에 실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켓에다 실어가지고서 멀리까지 쏘아버리게 되면 뭐 가서 이렇게 격추될 위험성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켓이라 해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텔레비전에서 보면 아주 큰 그런 로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켓 중에 되게 작은 로켓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작은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기 데비 크로켓이라고 하는 이 로켓이었는데요. 그
로켓은 2인 1조로 발사시킨 무기 체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총 무기 체계가요 43kg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사 한 명이요 이 무기 체계를 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병사는 그 옆에 있는 이제 폭탄 그거를 이제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도착을 했는데 저기 저 언덕 주변에서 지금 적의 탱크가 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주카 포 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장착시켜가지고서 무기 체계를 결합시킨 후에 발사시키면 그 녀석이 날아가가지고서 이 상대방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핵무기가 아주 작은 경우도 있고요. 제일 작은 게 43kg짜리.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았던 건 핵배낭. 저건 그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무기 체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이 무기 체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핵심이에요. 무기 체계를 다가오는 적의 군사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전술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군사 자산을 파괴시키기 위한 무기는 전술무기입니다. 전략 무기는 그럼 뭘까? 이게 그 당시에 말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의 용어라고 형용사를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군사적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가 뭘까? 바로 민간인과 경제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원래 처음서부터 민간인과 경제 생산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무기체계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원래 핵무기는 군사적 용도로 만들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전장에서 어느 편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체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인과 그 다음에 이 생산시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전략 핵무기는 민간인과 경제시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왜 이 무기체계를 만들었는가?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시민들의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가 후방에서 와야 되잖아요. 후방에서 오는 군수물자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무기체계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요, 핵무기는 대도시 공격용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만들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 북한 말할 때, 한국이 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게 들리고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러는데 무기 체계가 작던 크던 멀리 쏘던 단거리 쏘던 상관하지 않고 이 무기 체계의 목표 지점이 민간인인가 군인인가에 따라서 전술 무기, 전략 무기가 구별되는 거지 전략 무기가 따로 있고 전술 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대부분 전술 무기들은요 파괴력이 약해요. 왜 파괴력이 약할 수밖에 없냐면 전장 내에서 병사들을 죽여봤자 얼마만큼 죽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괴력이 크려면 핵물질을 많이 실은 무기체계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핵물질을 많이 실은 무거운 무기체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폭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장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적의 병력이 한 탱크로 지금 한 1개 사단 정도가 오고 있다. 이 1개 사단이 모여있는 그 지점 위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때 너무 큰 폭발력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전술 무기는 대부분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전략 무기는 대도시에 떨어뜨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폭발력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폭발력이 크게 뭐가 크고 뭐가 작은가? 그거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의 수준은 지금의 우리의 핵 능력에 따지면 전술 핵무기급에도 되지 못합니다. 현재 전술 핵무기들의 무기 체계가 심한 거는 200킬로톤 정도 가거든요. 200킬로톤이 뭐냐면 TNT를 200kg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파괴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전략 핵무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장 심하게는 50메가톤짜리 그 핵무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이 핵무기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터뜨리는 거고요. 작은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들은 전술 무기들은 지금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큰 게 이제 그 사탄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인데 저거는 20메가톤. 그다음에 좀 더 크게는 50메가톤짜리 무기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메가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50메가 그러니까 그 킬로그램에 1000을 더 곱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에 50 그 정도의 TNT 양을 놓고 갑자기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략 무기는 대부분 폭발력이 크고요. 장거리 무기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 무기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작고 단거리에 보내는 무기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술 무기라 하더라도요. 전략적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전술 무기, 전략 무기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고 특히 한반도와 같이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거리가 짧은 그런 상태에서는 전략 무기와 전술 무기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기 체계를 그냥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무기 체계를 지금 한국에 있는 대도시를 향해서 떨어뜨린다면 그거는 전략 무기가 되는 겁니다. 괜히 그거를 계속해가지고서 뭐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게 자기는 전략 무기를 가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초기에 이 무기 체계를 만들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무기가 민간인 대상이야, 그다음에 산업시설 파괴용 무기야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 앞에 그냥 근사하게 형용사를 붙였던 거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전략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가 뭔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핵무기가 전략 무기다. 바로 민간인과 대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미국도 알았어요. 이게 1950년대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서 보시면 대도시망에 고속도로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대도시에 가보면 고속도로망이 항상 대도시 중심으로 이와 같이 빙 둘러싼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도시는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소련의 대도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0년대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목표 지점이 대도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떨어지는 핵무기는 막을 수 없다는 걸 그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빠르게 사람들을 도심에서 내각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이제 저기 시골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고속도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기술이 있어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핵 공격을 대비해서 만든 방어 체계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가 워싱턴 DC에 핵무기가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수뇌부가 사라지게 되면 그럼 몸이 움직이지 못한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관료제는 지금 수뇌부에서 명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체제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통해서 이 수뇌부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대응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어느 한 지점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연결, 인터넷이 그거예요. 인터넷. 어느 한 지점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면 지휘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2의 지휘부, 제3의 지휘부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고 우리가 초기 인터넷 개발할 당시에 그 목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사실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핵경쟁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수많은 기술, 수많은 그런 이 준비들이 산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왜 만들었을까? 이 끔찍한 무기를 만든 이유는 전략폭격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략폭격 되게 근사한 말 같지만 근사한 말이 아니에요. 민간인과 경제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격을 우리가 전략폭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민족주의 이전에 전쟁이 어떤 형태로 수행되냐면 용병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과 같은 국민국가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과 왕의 신민들 사이에서는 거리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민들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와서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 않으면 누가 와서 통치자가 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보면 영토가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민족주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통치자와 피치자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국민재권의 원칙에 따라서 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선택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체제가 바로 지금 이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이 방식이 언제부터 마련됐는가? 여러분 프랑스 혁명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왕은 그냥 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시민은 없어요. 그냥 신민이 있을 뿐이에요. 통치자, 피치자가 있을 뿐이죠. 자, 그랬는데 민족주의 시대에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통치자와 피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외국군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여기 계신 그 남성분들은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 총을 들고 나설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 역량입니다. 이게 그럼 그 민족주의 시절 이전에 있었는 거 없었어요. 그냥 외국군이 들어오면 와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면 네가 나의 통치자야.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 외국군이 들어왔을 때 제가 외국군이고 나쁜 놈이고 나랑 같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몰아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우리를 민족주의가 오래전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평양성 전투가 아시죠? 그래서 평양성이 일본군한테 무너지고 난 이후에 평양성 탈환 작전을 할 때 그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 주변을 둘러싸가지고요. 요곳 저곳 여러 군대를 가가지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어느 부대가 어느 지점이 약한지 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한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약한 지점이 어딘가 하면 조간 5,000명이 지키는 지점이었어요. 조간이 누군가? 5,000명이 조선군이었는데 일본군 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평양성 전투에서 조선인이 5,000명이 일본군 편에 들어설 수 있을 만큼 이게 민족주의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제는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시대, 저희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 되게 당혹스럽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민족주의 시대의 전쟁과 민족주의 이후의 전쟁은 완전 달라요. 민족주의 시대 이전의 전쟁에서 많이 죽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죽일 필요도 없고요. 잡아가지고 주로 몸값으로 쓰려고 이렇게 잡죠. 걔를 죽인다 이런 개념 별로 없습니다. 민족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쟁하는 방식도 바뀌고요. 사람도 많이 죽고요. 군인 숫자도 많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민족주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 시대에 지금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이 시대 들어서 전쟁이 안 끝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왕의 군대와 또 다른 왕의 군대가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걔네들이 치고받고 심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높은 지점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네가 유리한 지점에 차지했구나, 네가 이겼구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그냥 별로 크게 많이 죽지도 않고요. 그냥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왕들끼리 왕의 대표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강화 협상을 맺어요. 그래서 내가 졌으니까 내가 영토에 얼마 정도 떼어줄게. 혹은 내 돈을 얼마만큼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그 강화 협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민족주의 시대에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지금 두 나라의 군대가 들판에서 싸우잖아요. 어느 한 군대가 져요. 그러면 전쟁이 과거 같으면 끝났는데 민족주의 시대는 안 끝납니다. 바로 후방에서 또 자원병과 군수물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시대에 들어서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시민들의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심리적 항전 의지가 꺾일 때 전쟁이 끝납니다. 혹은 지금 군사들은 여기서 싸우고 싶어요. 근데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수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더 이상 후방에서 군수물자가 안 오는 거예요.
요 지점이 돼야지만 전쟁이 끝나요. 근데 지금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전쟁 못하겠어. 혹은 군수물자가 더 이상 못 와.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찾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개념들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전략폭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시민들이 전쟁에 계속 참전하는가? 이유. 시민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시민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후방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 지금 군수물자가 더 이상 오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시대 이전에는 인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 생산 시설을 특별히 해서 파괴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 안 합니다. 근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고 나서부터는 상대편의 시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전투행위, 그 다음에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려는 이런 이제 이 작업들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열기구에다 폭탄을 실어서 떨어뜨리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이 무기체계가 결국 가서 1차 대전 중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1차 대전 중에 독일이 열기구를 통해서 영국을 공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기구는 바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밑에서 소총 같은 걸 쏴도 얘가 구멍이 나면 그 무기체가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체계는 폐기. 두 번째 사용한 방식은 뭐냐면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멀리 쏴가지고서 상대방에 있는 후방에 있는 시민들한테 전쟁의 피해를 직접 보여주자. 이 방식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요. 그다지 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멀리 포를 쏘기 위해서는 대포가 커야 돼요. 대포가 크면 얘는 기동성이 약합니다. 기동성이 약한 무기체계는 적으로부터 쉽게 노출돼서 파괴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거리 포를 향해서 상대방의 시민을 괴롭힌다. 이것도 폐기돼요. 군사기술적으로 좀 큰 효과가 없구나. 세 번째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전폭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가서 후방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매우 효과적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 가서는 이 아이디어는 이미 벌써 언제부터 나오냐면 프랑스 대혁명기에 이미 벌써 나와요. 상대방 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줄까? 이 전략 폭격의 개념은 1차 대전 이전서부터 벌써 나오고 1차 대전 중에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공군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공군은 원래 출발 지점이 상대방의 민간인과 상대편의 경제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이 부대 체계입니다. 자, 이랬는데 공군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왜 효과적이지 않냐면 여러분 전폭기 조종자로 생각하십시오. 전폭기는 전투기에 비해서 몸이 큽니다. 폭탄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기동성이 약해요. 얘는 언제든지 적의 대공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은 적의 전투기에서 격추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폭기가 하나 뜨면요. 그 주변에 전투기가 호위하면서 갑니다. 근데 얘가 호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밑에서 대공포에서 맞아서 떨어질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폭기 조종사들이요. 가장 파괴력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목표 지점이라면 목표 지점에 가장 가까이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까이 오면 대공포에서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공군 그 조종사, 전폭기 조종사들의 보고에만 따르면 적은 완전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폭기도 결국 가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무기체계구나. 그럼 뭐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인가? 드디어 2차 대전을 거치면 안 거예요. 바로 독일이 만든 로켓. 그 로켓에 로켓은 사람이 안 오잖아요. 멀리서 쏴가지고서 파괴력을 가지잖아요. 여기다가 파괴력이 큰 폭탄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큰 폭탄을 찾다 초구 지점이 뭐겠어요? 바로 핵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목적을 만들었는가?
이게 지금 이제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그 전략 폭격의 모습이에요. 2차 대전 중에는 민간인 경제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저렇게 많이 폭격을 했습니다. 저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동명이 저와 같이 완전 쑥대밭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결국 가가지고서는 최종 지점으로 집어넣는 게 뭐냐면 탄도미사일과 결국 이 핵무기, 파괴력을 결합시키는 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원래부터 전략무기예요. 왜 전략무기인가? 민간인 경제생산시설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엄청나게 윤리적 저항감이 많아요. 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무기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무기다. 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항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근데 이 저항감이 결국 가서는 언제 무너지냐면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무너져요.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끝나게 되면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 체계는요,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이 생각은 결국 월남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바꿉니다. 이렇게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정밀 폭격. 요즘 민간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 그러면 안 돼.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지금 비난의 마음을 가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월남전을 거치고 난 그리고 이 자유진영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 이게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좀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핵무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민간인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무기를 저렇게 그 상대방의 시민들한테 심각한 충격을 줘가지고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무기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2차 대전에 핵무기를 떨어뜨리기 전에요. 이거를 실험을 해요. 사전조사, 서베이를 합니다. 믿기지 않죠. 그 핵무기를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한 후에 미국에 있는 일본 내에 있는 미국의 스파이들한테 무전이 날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가가지고서 주변에 가서 서베이를 해라. 서베이 내용은 크게 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야마모토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혹시 일본의 승전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일본의 전쟁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확실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물어보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야마모토씨, 혹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모인 것 같지 않아요?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거 물어봅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은밀하게 해보라 그래요. 언제 알았냐면 45년 7월 1일자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 있었던 그 미국 스파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도시에서 그러니까 몇 명의 스파이가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우리는 일본 내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여러분 전략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이 비밀서류에 있어요. 그 비밀서류의 내용을 보면 이럽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59%의 사람들이요 일본의 승전을 의심한 적이 있었대요. 반면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무려 74%가 일본이 전쟁이 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라는 그날 그 시점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의 30% 일본은 전쟁 졌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은 47%가 일본의 전쟁이 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저항감 지금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 12%는 더 이상 전쟁 못하겠어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34%가 전쟁 못하겠어요 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시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12%만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겠어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무려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설문조사를 왜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핵무기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핵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9월 달에 또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핵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일본이 패전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퍼센티지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25%,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근접도시 25%, 초근접도 23%,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주변에 있는 핵 공격을 인지했던 사람들은 도시들은 15%,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6%, 8%가 남았어요. 핵 공격 영향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다 해보면 핵 공격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미국 사람들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핵 공격을 통해 시민들한테 엄청난 심적 충격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고작 25%만? 이 수치가 거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최소한 50% 정도가 나오고 이 정도에서 60%가 나왔으면 이해됐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핵 공격의 영향이 예상외로 약하다는 거예요. 전략폭격 조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바라보고 난 후에 큰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핵 공격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했구나. 우리가 왜 충격을 주지 못했을까? 가설을 만든 거예요. 그 가설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식대로 생각하면 어떤 가설을 만드시겠습니까? 한 가설은 핵 폭발력이 너무 약했구나. 자, 핵 폭발력이 약했으면 폭발력을 더 키우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충격을 줘야지. 이게 수소폭탄을 만드는 논리체계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더 큰 무기체계를 만들자. 두 번째, 아니야. 어쩌면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통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만 떨어뜨리면 안 되는 뜻이잖아요. 여러 곳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공격을 여러 곳에서 떨어뜨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상한 가설을 만들고 하나의 가설은 어쩌면 핵 공격이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못 줬을 수 있어 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 가설은 폐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정확히 왜 핵 공격이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의문만을 준 상태에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그냥 설문조사의 내용은 분석을 끝내고 난 뒤에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세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핵 공격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아니야. 핵 공격이 더 크게 만들어서 폭발력을 더 키워야 돼. 아니야. 핵 공격을 여러 도시 한꺼번에 해야 돼.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왔던 겁니다. 흥미로웠던 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그 전략폭격 조사위원회가 일본의 전쟁의 지휘부들을 다 면담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전쟁 이 지도부가 전쟁을 지는데 항복하게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였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니까 일본은 핵 공격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결정적이었는가? 소련의 참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일본 사람들은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중재를 통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 지점에 소련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게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소련과 일본이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1945년 소련이 참전하기 전까지 일본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불가침 조약을 깨도 1년 동안 불가침 상태에 유지돼야 된다고 둘은 합의했었어요. 근데 그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가침 조약을 깨자마자 소련군이 참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히로시마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건 8월 6일 날 공격을 받았고요. 근데 몰라요.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고 난 후에 소련이 참전된다는 소식이 8월 9일 날 알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상황에 나가사키가 8월 9일 날 이제 폭격을 받습니다. 폭격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전쟁 지휘부가 일왕 앞에 가가지고서 8월 9일 밤서부터 8월 10일 사이에 이거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싸워야 됩니까? 논의하다가 결국 가서는 항복 쪽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결국 알았어요. 일본은 핵 공격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구나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조사 결과를 알면 이거를 공표하시겠어요? 안 공표하시겠어요? 이게 오랫동안의 기밀로 돼 있었어요. 이 전략폭격 조선회가 만든 서류가 얼마냐면 총 페이지가 13만 페이지가 돼요. 13만 페이지가 되는데
유럽 전선이 8만 페이지쯤이 되고 이 지금 이 태평양 전선 관련된 게 5만 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핵 공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서류는 그냥 기밀로 돼 있었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접하게 된 소식은 있어요. 무슨 소식을 알게 되는가? 이겁니다. 일왕이 교서를 발표하는데 항복 교서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연합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결국 항복의 이 교서인데, 여러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또 명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본 군인들은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라고 지금 그 거의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도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새로이 잔악한 폭탄을 사용했다. 저게 뭘까요? 저게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함은 우리가 왜 전쟁을 끝내야 되는가 그 논리를 국민들한테 설득할 때, 일본 사람들한테 설득할 때 바로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략폭격조사위원회 그 진실된 내용은 저게 기밀로 사람들이 몰라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일왕이 자기의 목표를 통해서 사실상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이, 2차 전쟁에 이긴 것이 결국 핵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이 핵무기 맞는 거를 얘기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핵을 가지면, 상대방의 핵을 가지면 꼼짝 못하는 거야. 이 믿음 체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핵무기가 가지는 절대 무기, 핵무기를 가지면 상대방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 체계는 요 맥락에서 나온, 그리고 미국이 만든 믿음 체계였습니다. 그 믿음 체계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서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핵무기를 절대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가 절대 무기인가? 이게 핵무기가요 쓰기가 정말로 어려운 무기체계입니다. 최근 들어가 저한테 질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까요? 에이, 안 씁니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지금 저한테 작년 같은 경우 많은 질문이 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핵무기는요 쉽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핵무기는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이 강제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쓰면 상대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가지는 이 큰 파괴력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이 큰 파괴력을 보면서 큰 파괴력을 상대방이 두려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나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강압시키는 거잖아. 근데 네가 핵무기를 쓰면 나는 사라져. 너 핵무기를 쓸 수 있니?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실제 핵무기는 전장에서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쉽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가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줍니다. 원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내가 가진 무기체계를 상대방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엄청난 윤리적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 저항감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좀 구별성의 원칙, 이거 다 기독교 정전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걸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요. 예.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인류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가 나의 목적에 맞는 수준만큼의 파괴력을 사용해야 된다. 핵무기는 목적에 비해서 파괴력이 너무 커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두 번째는 구별성의 원칙입니다. 민간인과 전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핵무기는 민간인과 전투를 구별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쓰기에는 윤리적 저항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는 원칙적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성의 원칙이 위반되는 무기체계야. 그런데도 용납될 수 있어. 용납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상대방의 핵무기를 나를 위협시키는데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너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용서될 수도 있어. 그런 해석지들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는 이게 우리가 기독교 정신에도 위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류가 개발시킨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이 위배되는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상대방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네가 가진다면 그거는 용서될 수 있어. 라는 그런 형태의 지금 해석지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쪽에 어떤 그 부담은 되게 커요. 그래서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없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쓸 수 없는 무기체계인가? 아니에요. 핵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가지고서 핵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그 제한된 조건이 뭘까? 글쎄요. 예, 있습니다. 제한된 조건이 있어요. 핵무기 가지면 여러분 상대방이 완전히 꼼짝하지 못할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져도 핵무기가 가진 파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 쉽게 쓸 수 없는 무기체계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1950년대 미국이 처음에 만든 개념체계고요. 그 다음에 결국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소련도 받아들이고 러시아도 이 개념체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모두 방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불안정해요. 대규모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위기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핵무기를 제외한 다른 무기체계에서 강대국과 약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소국이 강대국이 원하는 바를 잘 들어주지 않고 심하게 이제 많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이 강대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약속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 이전의 시대예요. 핵무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강대국 약속을 향해서 무력행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통상 전력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전력에서는 이게 지금 우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강대국이 이 약한 국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 약한 국가가 핵무기를 통해서 보복 공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두 나라가 가지면 국력 차이에 상관없이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는 자주 발생해요. 왜 위기가 발생하냐면 과거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대국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강국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소국의 반응의 정도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대국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줘도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소국이 요구하는 말 심하게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위기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모두 방어용 무기로 가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 사이에서는 위기는 자주 일어나는구나. 인류가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는가? 핵무기는 쉽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어딜 통해 알았냐면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이 핵무기를 쓰려고 해봤었습니다. 결론은 쓸 수 없는 무기체계다. 이유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민간인의 인적 자원과 경제 생산 능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때려야 되잖아요. 1950년 한반도 상황에서 그런 데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요. 경제 수준이 꽤 높고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전 1994년에 미국이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 해서 검토해 본 거예요. 결론 쓸 수 없다. 이유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쓸 수 있는데 어느 수준에 쓰는가, 어느 정도 경제 생산 능력이 있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그 정도의 나라에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는 무기체계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이 상황은 이제 핵무기를 전술적 용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담론 체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요. 인류가 핵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인류가 사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핵무기를 만든 국가는 초기에는 핵무기가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핵무기는 방어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구나. 아니야 핵무기는 방어용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아예 쓸 수도 없는 경우야. 예를 들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상으로 저기 저발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무기체계야.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 만능론이 있었던 시기에는 핵탄두 숫자를 자꾸 늘립니다. 근데 핵무기가 제한적 용도밖에 없다는 걸 아는 시점 들어서는 핵무기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탄두 숫자거든요. 엄청나게 작아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이제 핵무기를 이제 쓰는 방법을 알고요.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해당되는 핵무기를요. 제가 광화문에 떨어뜨린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200킬로톤을 제가 가정하고 떨어뜨리니까 즉시 사망이 한 26만 명 정도 나옵니다. 즉시 사망이. 그 다음에 부상이 71만 명. 그래서 다 합치면 100만 명 정도가 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0킬로톤 정도가 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술 핵무기예요. 근데 이걸 얼마든지 전략적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의 마음이 뭘까? 이게요,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는 마음 체계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초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능의 모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초기에는요, 핵무기를 가지면 절대 무기라 해가지고서 상대방이 꼼짝 못해 라는 그런 생각 체계를 가지다가 요즘 들어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요, 평화의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모범이라 해가지고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혹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진 핵을 가지고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요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나가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호의의식, 위기감 때문에 핵을 가지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위기체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김정은이 자기의 육성을 통해서 핵을 가진 국가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북한이 가진 믿음체계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핵이 없는 경우에는 약한 국가, 강한 국가가 있으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핵을 가지게 되면 핵전쟁의 위험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이 평화의 모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목적으로 사용될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웃긴 경우도 있어요. 핵무기를 있잖아요. 어떤 국가는 자기의 동맹국의 개입을 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현실적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국가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이 놓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발사 준비 태세를 일부러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 미국이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죠. 요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파키스탄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파키스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력한 동맹국이 있으면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핵전쟁을 할 위험은 없는데요. 핵전쟁을 할 것 같이 얘기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동맹국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방법이죠. 북한은 이 정도의 동맹국이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핵무기를 제외한 다른 무기 체계에서 우열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열세에 놓여 있다면 만약 전쟁을 하면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 핵 확전의 위협을 가짐을 통해서 전쟁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강력한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핵전력, 통상전력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같으면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민과 군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강한가에 따라서 지금 핵무기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다음에 핵무기를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어디 와 있냐면 이 상태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얼마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통상 전력의 이 열세를 그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것을 위협에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은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그 자기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핵보유국이면서 정상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상국가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상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 제재받지 않고요. 핵을 가진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북한이 이제 요구하는 그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것이 정상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아직도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꽤나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북한이 요즘 전술핵무기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전술핵무기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북한이 가지는 공식적 얘기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한국 내에 있는 비행장 파괴시키고 부두 파괴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행장은 분명히 군사적 목표 지점이니까 전술핵무기에 쓸 수 있는 거 맞죠? 부두를 파괴시킨다. 요거는 전술핵무기와 전략과 전술의 한 가운데쯤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두를 파괴시키는가? 항만을 파괴시키는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증오물이 도달하는 걸 막는다라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 용도로 보는데 여전히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전술의 의미는 여전히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확정 가능성,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술의 무기, 전략 핵무기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들어 큰 고민이 작년에 이제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북한이 왜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가?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기술적인데요. 북한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첩보 자산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나를 핵무기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거의 맞고 나서 알아요. 예. 반면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인공위성이 다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발사를 시키면 저 녀석이 나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보 상태에서 핵무기가 날아오죠. 날아오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핵무기를 보복 공격할 수 있어요. 시간차는 내가 15분 먼저 핵무기를 맞고 15분 후에 상대방이 핵무기를 맞는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높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국가는 경보 후에 지금 핵무기가 날아온다는 걸 인지하고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숫자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처럼 상대방이 지금 어느 상대방의 공격을 탐지할 수 없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나를 선제 공격해서 나의 가진 핵무기를 다 없애버리면 나 바보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차피 상대방도 실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몇 개 살아남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나중에 보복 공격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흥미롭게 북한이 지금 이제 그 2차 공격력을 유지시키라고 말하는데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은폐와 어폐를 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은폐, 어폐의 최종판을 뭘로 삼고 있냐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은폐, 어폐의 최종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체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이미 가진 거 아시죠? 우리는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동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근접 정보가 왔어. 그러면 빠르게 이 핵무기를 지금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방법은 결국 가서는 우리가 대형 차량 있잖아요. 차량에 발사대를 갖다가 놓는 방법, 혹은 북한이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뭐 열차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핵무기를 이렇게 지금 살아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요즘 북한이 왜 군사위성이 저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결국 가서는 군사위성 체계를 가져서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가지게 되면 북한은 되게 안정적으로 한 20개 핵무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무기체계가 그런 이 첩보 자산이 없으면 현재의 그 무기체계의 숫자를 가지고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량을 증가하거나 지금 은폐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작년에 너무 슬펐어요. 북한이 저수지에서 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더라고요. 저게 바보짓이거든요. 저게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체계를 못 가지니까 저렇게라도 해가지고서 자기가 가진 핵시설들을 감추고 그 다음에 그 감춘 상태에서 살아남은 몇 개의 핵시설을 가지고 2차 보복 능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남아있는 몇 개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올해에는 가장 큰 그 핵심 부분은 여길 거예요. 요거. 이게 원래 지금 얘기했잖아요. 군사위성을 올해 4월까지 발사하는 준비 상태를 갖춘다라는 게 북한의 공식 성명이었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그러면 아마 요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죠.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데 북한은 이게 인공위성이라고 말하겠지만 인공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약간의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가 갈등이 되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핵실험은 잘 안 해요. 지금 특별히 할 유인책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